타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님은 지난 한 주간 그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휴라서 사전투표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네.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네. 비행기 값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 그 병원에 가실 일이 생겨갖고 어르신 네네.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퐁당퐁당 연휴라고 근무를 거의 다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대선 전국이라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어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그 결과를 오늘 쉐어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 쉐어는 하는데 뭐 특별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기사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자,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봐야겠죠?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정책, 즉 이제 공약을 가지고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쏟아져 나왔는데 이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한 줄 요약을 해보면 부동산 공약이 부양책보다는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기사가 뭐 한 20, 30개 이상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책보다는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난 대선이 조금 특이했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대선 과정이 아니라 탄핵 국면으로 갑자기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정책을 만들어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자세한 정책을.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디테일하거나 세밀한 정책에 대한 공약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등과 2등의 차이가 크다 보니 예를 들면 강남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민감한 사안들 있잖아요.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것이냐, 유예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구태여 말을 먼저 할 필요가 없었죠. 저 이번에 선심성 공약이 좀 그렇죠. 적었죠? 이제 그런 립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탄생을 했으니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플렉스님께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얘기를 먼저 큰 틀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게 4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도시재생 뉴딜 정책,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금융세제 측면에서 강화, 그리고 세입자 보호 정책, 그렇게 4가지 틀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요. 네네. 네. 첫 번째 그 도시재생 뉴딜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 매년 10조 원씩을 투입해서 낡은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공공기관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해서 해마다 100여 곳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여 곳이니까 총 500곳,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50조 원을 네.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는 있었죠. 도대체 그러면 세원을 어떻게 그렇죠.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낡은 도심을 개선하겠다는 건 좋은데 그 매년 10조씩 되는 세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해서 좀 난감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임대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를 포함해서 매년 17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기존 정부나 기존 대통령들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뭐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공공주택을 갖다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뭐 있었던 것이죠. 네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이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현 시장에 어떤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이라 이 두 개는 일단 넘어가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은 금융세제와
세입자 보호에 대한 좀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지금 주로 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금융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금융세제 부분은 크게 공약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유세고요. 네. 두 번째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유세는 지금 한 0.7% 넘는, 약간 넘는 그 보유세를 1%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은 있었지만, 그 실질적인 공약집에서는 슬그머니 빠져서 이건 뭐 장기적인 플랜이 될 것이다. 보유세를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일단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가계부채 총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이 잔뜩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총량제라고 하면 DSR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존 담보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을 몇 프로 받는 거지만 이거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의 뭐 DTI나 LTV보다 훨씬 더 그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표를 잠깐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에 따른 어떤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1분위는 소득이 높은 사람. 제일 그리고 부자들이죠. 그렇죠. 5분위로 갈수록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네, 분이거든요. 서민들. 네. 그래서 연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2012년이고 주황색이 2016년도인데요. 그 사이에 보시면 1분위, 즉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금융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가장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늘으신 분들이 누구냐면 3분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74%에서 98%로 무려 한 24%가량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어떤 뜻으로 볼 수 있냐면 주택 화랑기에 중상층들이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는 5분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163%에서 172%로 한 9% 정도만 늘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절대 금액으로 보면 5분위는 무려 이 기간 동안에 88조 원이 늘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소득이 낮을수록 이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분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집을 샀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뭐 그런 세부적인 어떤 통계까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형편이 그닥 좋지 않으신 분들의 어떤 가계부채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 말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하면 1분위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를 쪼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타격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최근에 뭐 부익부 빈익빈 내지는 시장의 양극화 네. 이런 것들을 대표해주는 어떤 그런 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가계부채를 갖다가 막게 되면 누가 제일 타격이 심할 것이냐. 역시 5분위, 4분위, 3분위 이런 식으로 타격이 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사 제목도 보시면 가계부채 총량제가 지나치게 되면 서민만 잡을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런 가계부채 총량제 내지는 부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뜻은요.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너무 과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또 오른다라고 하면 결국은 또 부채를 더 일으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양적 조절을 해서 서민들한테도 큰 타격이 없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규제가 그러니까 강화된다라고 하면 할수록 강화되기 전에 더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소프트 랜딩은 힘들지 않을까. 뭐 소프트 랜딩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뭐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작년부터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올 7월 말로 DTI하고 LTV를 완화했던 것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사실 저는 작년 11월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 무슨 뜻이냐? 지금 다시 다 반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요. 1, 2월 달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차피 부활하는 걸로 본다고 하더라도 7월 말에 LTV나 DTI 유예가 연장될 것으로 봤거든요. 올해 1, 2월 달에는.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그거 연장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3, 4월에 반등이 오니 지금은 다시 올 7월 말에 지금 LTV나 DTI 완화가 다시 유예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올해 가장 큰 핵심인 DTI LTV 유예 완화, 그 DTI LTV 완화의 유예 문제,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이 가장 큰 축인 두 개가 둘 다 그 유예되기가 어려운 지금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계 부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 부채는 지금 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잡는데 네.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주택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세를 2년 계약을 하거든요. 네. 2년 계약을 하고 2년을 기존 금액으로 있는데 세입자가 한번 나 2년만 더 살게 라고 얘기를 하면 5%만 올리고 더 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전세 상승률은 뭐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이제 5%만 인상하고, 그러니까 즉 4년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거의 보시면 되고요. 같은 가격에 4년을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이제 같은 가격은 아니지만 여하튼 뭐 이제 5% 정도야. 과거의 상승률에 비하면 네. 같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입자가 이거는 주로 이제 상가 임대차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번 계약을 하면 한 5년 정도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세입자가 나 1회 더 연장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5년이 연장되니까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 두 개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2년을 4년으로, 5년을 10년으로 해서 세입자의 어떤 안정적인 주거 환경, 그리고 이제 장사 환경, 이런 거를 갖다가 보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그 골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이 정책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뭐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이게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여부는 뭐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집주인이나 건물주 입장에선 이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상승하는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법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내 집 가지고 내가 세를, 그리고 시세에 준해서 무슨 엄청나게 막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받겠다는데 왜 그런 걸 국가가 조절하려고 하냐라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재산권 침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점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결국은 2년마다 물건들이 나오는 것이 4년마다 물건이 나오니까 물건의 수가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데요, 그럼? 그러네요. 예, 저는 이제 네. 거기까지 생각은 해보진 네. 않았는데,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뭐, 그거 긍정적인 거는, 그거 대한 대서료 조금 받고서는 연장시켜주는 거로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이 예를 들면 2년 후에 올리지 못할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가격을 미리 4년치를 예상해서 가격을 올려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그쵸. 예, 그런 이제 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두 가지 법에 이제 별로 맞닥치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집주인의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입주 물량이 이제 지난 3, 4년 동안 했던 입주 물량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법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경기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물량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집주인에게 불리하죠. 입주 시점에 보통 그 전세가가 출렁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면 그 떨어진 가격에 세입자를 일단 들였는데 이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데 묶여갖고서는 그
내려간 금액으로 계속 4년 동안 계약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시다시피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번 세입자가 돌면서 전세가가 다시 시세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되는데. 제 말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네. 이제 입주 물량이 마구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로 묶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락률도 5%로 제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건 이거 원래 이 법이라는 법의 취지가 뭐냐면 세입자를 도와주려고 만든 법인데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집주인을 이러면은, 도와주는 그런 올라갈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가격이 거죠. 안정화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